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인터넷 방송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방송을 들은 오래된 친구들이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G맨 선교 방송을 듣고 어찌 수소문을 했는지 카톡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설레고 반갑던지요. 미국으로 여행 오면,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온다면 꼭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G맨 선교회로 꼭 연락 주세요. G맨 대표이신 김정환 선교사님과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만나보시게 되면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날을 꼭 기약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뉴질랜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전직 총리들이 뉴질랜드 정부에 난민 쿼터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짐 볼저, 제프리 파머, 헬렌 클라크, 마이크 무어 등 4명의 전직 총리들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가 받아들이는 난민 쿼터를 연간 500명 정도는 쉽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난민 쿼터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연간 750명으로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내년부터 1000명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0년대에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볼저 전 총리는 우리가 더 넓은 아량을 보이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뉴질랜드가 난민 쿼터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를 이끌었던 무어 전 총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다면서 난민 쿼터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빌 잉글리시 총리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많은 난민이 일자리도 없는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난민 쿼터는 더는 늘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국 뉴저지의 한 목회자 가정의 소식입니다. 뉴저지의 한 목회자 가정이 아들을 여성으로 살도록 허락했대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홀리 카운셀러 루터 교회 크리스토퍼 브리저 호프 목사는 아들이 2살 때부터 여자아이처럼 행동했다면서 10살 배기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아들은 현재 루베카라는 여자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제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은 2, 3살 때부터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루베카는 모든 것을 여자아이와 똑같이 행동했고요. 분홍색을 좋아하고 반짝이는 것을 사랑했어요. 아들인 벤을 여성이라 인정하고 딸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루베카는 커가면서 여성성이 점점 강해졌고요. 또래 남자아이들과 활동할 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루베카는 여성으로 바뀌지 않은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인 제이미는 결국 루베카와 성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어요. 성 전문가는 루베카가 스스로 자신의 성을 정의했고 여성의 머리와 여성의 마음을 가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이미는 딸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여성이 겪는 사춘기를 지낼 거예요. 라면서 약물 복용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미국 국회와 소아과 의사협회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의 성을 허락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경고했어요. 또 미국에서 아동에게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이나 수술을 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소아과 의사협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성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이다라면서 어느 누구도 개인이 남성, 여성으로서 인식하며 태어난 사람은 없으며 이런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모든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주관적 인식과 인간관계 및 경험에 의해 탈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 루베카의 경우는 심리적인 문제이지 신체적 문제가 아니다면서 성인지 장애가 과거에는 성정체성 장애로 분류됐지만 미국 정신의학협회 매뉴얼에 정신장애로 새롭게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중의 하나 하버드 대학교의 신입생 소수인종 비율이 처음으로 백인 비율을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고요. 찬송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어드릴게요.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중의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신입생 소수인종 비율이 처음으로 백인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자그만치 381년 하버드 대학 역사상 소수인종이 백인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보스턴 글로브 등에 따르면 이번 가을 학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총 2,056명으로 이 가운데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인종 비율은 지난해보다 3.5%포인트 높아진 50.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인 비율은 52.7%에서 49.2%로 떨어졌습니다. 소수인종 분포를 살펴보면 흑인 비율이 지난해 11.4%에서 올해 14.5%로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고요. 아시안 비율은 22.2%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라틴계는 11.6%로 집계됐고요. 그 밖에 아메리칸 인디언은 1.9%, 하와이 원주민은 0.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하버드 대학은 주로 백인 주류 진영의 지도층을 배출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어요. 보스턴 글로브는 미국 지도층을 배출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하버드 대학에서 백인 비율이 절반을 밑돌았다는 것은 일종의 이정표 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의 상징격인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 인종 구성 변화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사실상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흐름과 상반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 내에서도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꼽히는데요. 앞서서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법무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 주어지는 혜택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송여사의 아침 식탁. 2년 전부터 송여사는 아침 식탁을 차릴 필요가 없어졌다. 남편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작가였다. 글 쓰는 시간이 어느 때부터인가 밤을 꼬박 새우는 습관이 되더니 새벽에 잠이 들어 11시에나 일어났다. 그래서 자연히 아침 겸 점심이었다. 아침 식탁은 송여사와 2딸 만의 몫이었다. 사실 송여사도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만들다 보면 냄새에도 질리고 바쁜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수저를 들 기분이 아니었지만 애들만 달랑 식탁에 앉히는 게 어쩐지 밥하는 식당 같아서 억지로 서너 숟갈 같이 뜨는 형편이었다. 2년 전 작은 딸까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사정이 바뀌었다. 2딸 모두가 늦어도 아침 6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그래야 아침 자율학습에 늦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딸들은 아침 식탁에 앉을 그 시간마저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했고, 그런 2딸에게 송여사도 밥 먹으라고 악착스럽게 채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느 날부턴가 송여사의 아침 식탁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큰 딸은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 딸이 고3이 되었다. 큰 딸은 전처럼 아침 시간이 콩 튀듯 바쁘지 않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그 오랜 습관 때문인지 아침 식탁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이다. 송여사가 느닷없이 아침 식탁을 차려놓더니 큰딸을 향해 먹자. 엄마. 글쎄 앉아. 수저 들어. 이제부터 우리 둘만이라도 아침밥 먹는 거야. 알았어? 아이 참 맥해야 먹죠. 사람 식생활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게 되어 있어. 그건 그렇지만요. 전 이미 식생활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엄마. 다시 바꿔. 실갱이는 요 며칠 아침마다 반복되었다. 엄마,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뜨는 신용이라도 해봐. 그럼 오늘 한 숟가락이 내일 2숟가락이 되고 모레 3숟갈이 되고. 제 건강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있어. 그러나 송여사의 대답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 했다. 하도 옥신각신이 매일 계속되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엔 아직 한밤중인 것처럼 자고 있어야 될 남편이 일어나 끼어들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더니 어이 참,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데 놔두지 그래요. 그랬더니 송여사는 남편을 끌고 서재로 갔다. 문을 닫자마자 에휴 작가라는 분이 아니 작가가 왜 나와요? 난 지금 시집보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 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아니 아침밥을 먹고 안 먹는 게 무슨 결혼 예비 교육 문제라는 거요? 아유 양반 정말. 아침밥 꼭꼭 챙겨드는 가정으로 시집갈 경우 생각 안 하세요? 문득 남편은 언젠가 보았던 젊은 부부들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다. 많은 젊은 남편들이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싶다던 그 프로그램이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웃으며 딸에게 소리쳤다. 밥 먹자. 우리 아침밥 먹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국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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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린 시절의 많은 기억들,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혹시 함께 나눠주실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해의 선물. 내가 위그든 시의 사탕 가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마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탕들이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내 머릿속에 생생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울릴 때마다 위그든 씨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뒤에 와 섰습니다. 그는 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머리는 구름처럼 희고 고운 백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그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맛있는 물건들이 한꺼번에 펼쳐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어느 한 가지를 머릿속으로 충분히 맛보지 않고는 다음 것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 봉지에 담겨질 때에는 언제나 잠시 괴로운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다른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그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을 봉지에 넣은 다음 잠시 기다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서 있는 그 자세에서 다른 사탕과 바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사탕 봉지는 비틀려 돌이킬 수 없이 봉해지고 잠깐 동안 주저하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찻길에서 2구간쯤 떨어져 있었는데 차를 타러 나갈 때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그 가게 앞을 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무슨 볼일이 있어 시내까지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그든 씨의 가게에 들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뭐 좀 맛있는 게 있나 보자. 어머니는 길 따라 유리 진열장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커튼 뒤에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노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눈앞에 진열된 사탕들만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한두 번씩은 시내에 나가셨는데 그 시절에는 아이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그 사탕 가게에 들르시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버렸고 처음 들르셨던 날 이후부터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내게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의뢰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을 보고는 아,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그든시 가게까지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 혼자 한번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애를 쓴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는 그 방울 소리를 지금도 나는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엔 박하 향기가 나는 납작한 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엔 말갛게 설탕을 입힌 말랑말랑하고 커다란 드롭스. 쟁반에는 조그만 알사탕. 그 뒤에 있는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 옷을 입힌 땅콩을 위그든시는 조그마한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2주걱에 1센트였습니다. 물론 감초 과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어문 채로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꽤 오래 우물거리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내놓자 위그든시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습니다. 너 이만큼 살 돈을 가지고 왔니? 네, 그러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시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치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위그든시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구나. 거스름 돈을 받아가거라. 그는 오래된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컹 소리가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앞으로 내민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다만 어머니의 허락 없이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2번 다시 버치씨를 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1, 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모든 사건이 내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바쁜 성장 과정을 지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67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은 동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길러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양어장이 아직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쌍에 $5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6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보다 더 큰 여자아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바쁘게 어항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그럼 나는 대답했습니다. 돈만 있다면야 뭐. 네, 돈은 많아요. 남자아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폼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들을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 휴대용기에 담은 후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어서 남자아이에게 건너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네,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누이 동생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내.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순간 꼭 쥐어진 여자아이의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알아챘습니다.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100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쏟아놓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어온 그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는 그 조그만 사탕 가게에 다시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존할 수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넘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돈이 좀 남는걸?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간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에 물풀들을 다시 가다듬어 놓느라고 걸상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관절 무슨 까닭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내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아시기나 해요? 한 30달러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맨 채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내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도 그 드롭스의 냄새가 생각나.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그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The Case for Christ. 미국에서는 지난 4월에 개봉했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절찬리에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으로요. 이 철벽 무신론 기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현재 미국 텍사스주의 우드랜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 목사.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한때 유능한 기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했대요. 그 과정을 담은 영화 예수는 역사다. 현재 한국의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죠.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청소년, 성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고백에 핀잔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실화를 담아낸 영화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의 주인공 리 스트로벨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트리뷴 신문사의 최연소 신입기자로 입사한 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스타 기자였대요. 취재를 통한 기사로 사회 이슈를 증명해내고 인정받던 아주 유망한 기자였다고 해요. 어느 날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며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 딸아이가 사탕을 먹던 중에 기도가 막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대요. 마침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을 아주 가까스로 응급 상황에서 구해냈는데 고마움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간호사가 같은 식당에 있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 간호사는 리 스트로벨 부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이에 아내 레슬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 보여지는 사실만이 진실이다 라는 굳은 신념으로 아주 냉소적인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은 성경 속 예수님의 이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갈등으로 아내와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갔고요. 리 스트로벨은 유능한 기자답게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내용들을 두고 만나는 전문가들마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 증명을 내밉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연구소, 대학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심리학자, 과학자, 역사학자, 고대 성서 수집가 등 석학들에게 리 스트로벨, 당신의 주장은 결국 예수님이 살아있는 역사다 라고 들을 때마다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진실임을 취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고 부활했음을 직접 확인하고 밝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영화로 피사를 가자고 제안하면서 예수는 역사다. 스크린 앞에 앉아보는 거는 어떨까요? 혹여 믿는 자라 할지라도 도마와 같았다면 믿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화 The Case for Christ의 예고편을 짧게 다운받았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Believe 이어드립니다. If somebody wanted to do an investigation into Christianity, where would you start? If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sure you want to give me that loaded gun? I'm pretty sure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pull the trigger. I've spent my entire career as a journalist uncovering the truth until the day my wife presented me with the biggest story of my life. I'm not gonna lose my wife and my kids to something that I can't even reason with. And what happened next changed me forever. How can we even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Gospels are filled with contradictions.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And isn't evidence your trade? We all bet our lives on something. The question is, what's it going to be? As much as I would like to help out a fellow skeptic, what you're proposing is impossible. Could Jesus survive being spiked to the cross? There is no evidenc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Just because I write something down and I bury it in the dirt, that doesn't make it true. What I felt was something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I'm praying for you. Do you really want to know the truth, or is your mind already made up? Stop blaming me and the church and God and do your job.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Wasn't searching for a savior. I didn't need some kind of sign. The evidence of something greater has opened up my eyes, opened up my eyes. I believe in you more than anything. I receive your truth. Change my everything. I've become brand new. I believe.
found an answer. Now I have a case for Christ. I tell the world of my salvation.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I believe in you more than anything. I receive your truth. Change my everything. I've become renewe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Opened up my eyes, opened up my eyes.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Opened up my eyes. Opened up my eyes. Jesus changed my life. Jesus changed my life. I believe in you more than anything. I receive your truth. Change my everything. I've become renewe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more than anything. I receive your truth. Change my everything. I've become renewe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오늘의 마지막 단편을 준비합니다. 어머니의 단벌 코트.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병원이 멀어 의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곳에서도 건강한 자식을 7이나 낳은 어머니는 한 번도 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혼자 힘으로 길러냈고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버진 어쩌다 집에 들렀다가도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가져다가 노름으로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대공황이 강타했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먹여 살린 어머니는 정말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땡볕 아래서 일하느라 빛이 바래버린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야생 자두며 버섯을 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축 사료 자루를 염색해서 우리들 옷을 만들면서 미소 띤 얼굴로 얘기를 들려주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은 힘겨운 노동 때문에 마디마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예쁜 옷과 레이스로 치장하고 외할아버지의 어깨에 하얗고 보드라운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어머니가 어쩌면 다른 삶을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었다면 바보 같은 소리라며 웃어넘겼을 게 틀림없을 테니까요. 오빠는 어머니를 든든한 아일랜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장부라고 말합니다. 나도 어머니를 당당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당함은 넘치도록 쏟아부은 사랑의 노고가 열매가 되어 되돌아오는 데서 얻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시기일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분이었습니다. 그 겨울에도 그랬습니다. 그해 어머니는 어떻게든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홍수가 나서 채소밭이 몽땅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식량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어머니의 흐릿해진 초록색 눈동자에 담긴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홀로 서서 먼 곳을 응시하는 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식량을 하나로 안고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는 그 표정 그대로 하염없이 바깥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이제 막 깨달은 사람처럼 방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코트를 입어야겠구나. 어머니가 조용한 음성으로 입을 열더니 방으로 들어가 코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의 코트를 봤다면 비웃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검정색과 밤색이 섞인 트위드 코트에 천은 낡을 대로 낡았고 옷깃에는 모피 찌꺼기가 보풀하기가 되어 하늘거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 눈에 어머니의 코트는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몸매가 호리호리한 어머니가 코트를 걸치면 사뭇 고상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선 우리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꽁꽁 얼어붙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적지가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치지 않고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만 짐짓 유쾌한 음성으로 이 얘기 저 얘기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대꾸할 의욕이 안 생겼습니다. 아무리 유쾌한 척해도 어머니 심정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착잡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우리 가족의 행렬이 닿은 곳은 고모네 집이었습니다. 고모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식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인 우리들에게조차 과일 한 조각이라도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고모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치욕스러운 모독을 잠자코 참지만은 않았을 테니까요. 널찍한 고문의 현관 밖에 우리 식구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그날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얼음처럼 매서운 바람을 맞지 않도록 막내를 옆구리에 꼭 끼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따뜻한 문 안쪽에 서서 문을 채 열지도 않은 채 입술을 꽉 오므리고서 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그 곱지 않은 시선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먹을 것이 좀 있나 해서 왔는데.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고기를 주면 그 값으로 뭘 줄 건데? 집안 청소를 할게요. 밥도 하고. 그쯤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고모가 매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이 감도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코트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구먼. 나는 짧은 순간 뻣뻣하게 경직되는 어머니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에 우리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막내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보셨어요. 아직 쓸만해요. 어머니가 아주 잠깐 망설이며 옷깃에 남아있는 빈약한 모피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네요. 말을 마치자마자 어머니가 코트를 벗어서 반듯하게 접은 뒤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내 가슴을 후비며 새겨진 상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가 한 벌뿐인 코트를 포기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색이 혈육인 고모가 그렇게 쉽게 어머니의 코트를 받아 챙기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20km가 넘는 먼 거리를 어머니와 함께 걸어 돌아가는 그 길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 생각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어머니는 한 팔로 막내를 안고 다른 쪽 손으로는 소중한 고기 덩어리를 든 채 꼿꼿하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훈훈한 온기에 몸을 녹인 뒤에야 나는 고모와 고모가 가져간 코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고모가 준 고기로 만든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고모가 우리를 망신시켰어요. 우리를 거지 보듯 하더니 엄마의 자랑과 기쁨까지 빼앗아 갔잖아요. 나는 발끈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의아해서 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도로시. 고모는 자랑과 기쁨을 엄마에게 돌려준 거야. 내 자랑과 기쁨은 코트가 아니란다. 바로 너희들이지. 그날 저녁 음식 냄새와 장작 더미가 가득했던 부엌에서 우리를 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흐뭇함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교 문학 산책. 오늘도 정성껏 차린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이은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